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빼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기업 입장에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게 고객과 뭐 밀당한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네. 소비자를 유혹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네. 아까 매장 크기 말씀드렸으니까 예. 매장 크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일본에 이온그룹이라고 해서 커다란 유통사를 운영하는, 우리로 따지면 이마트 같은 거 운영하는 회사가 하나 예, 있습니다. 근데 거기 설립자가 굉장한 명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대도시에는 대형마트의 크기를 중소규모로 하고 중소도시에 가서는 아주 큼지막하게 하고 이리가 나올 법한 외진 동네에 가서 대형마트를 할 때는 무진장 크게 지어라.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정반대죠. 반대인데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호 기자님과 제가 예. 조그만 우리 고향집에 가서 사우나를 열죠 형님 해서 둘이 사우나를 열었는데 네. 우리가 종잣돈도 많지 않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서 사우나를 중소규모로 살짝 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읍내에서 작은 사우나를 하나 열었는데 예. 갑자기 어느 외지인이 와가지고 우리 읍내 시장을 다 장악하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우나를 옆에다 딱 크게 열었어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날아가죠. 망한 거죠. 예. 망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소리다? 이렇게 작은 시장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방법조차도 내가 그 시장 다 먹을 만큼 큼지막하게 지어야, 애초에 그렇게 지어야 외부 사람이 야 거기 그 시장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이미 누가 크게 사우나 지어놨는데 내가 그거랑 싸우려면 그만큼의 사우나를 또 지어야 되는데 이건 둘 다 망하는 짓이 되는 거니까 안 들어올 것이고, 진입 장벽이 그냥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작은 걸 지어봤자 어차피 난 상대가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우리 유통체인 입장에선 그 동네를 우리가 장악하려면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마트 우리가 져야 되는. 그 동네 주민은 그 대형마트 말고는 다른 데 이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장 크게 지어라 하면 그 동네는 반영구적으로 내게 되잖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동네 막 주민 수가 몇 배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지방에 가보면 아니 여기는 동네가 좀 작은데 대형마트가 굉장히 크네 그렇게 있죠. 예. 그게 벌써 그런 성찰들을 우리 경영자들도 꽤 한 거예요. 그거 하나 생기고 나면 이 근처에 작은 것들은 얼씬도 못하거든. 근데 오히려 되게 외곽인데 사람들이 차 끌고 일부러 와서 네. 대규모로 쇼핑을 하고 가고. 그것도 생기고요. 막 주말에 막 그 엄청난 그 주차장 다 꽉 차 있고 막.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온 그 그룹의 회장은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외진 곳에 오면 사람들은 일단 외진 곳에 오게 만들려면 야 우리 등산용품 사야 되는데 등산용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큰 마트가 어디 있대. 한번 가보자. 이건 마음 먹고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큰 데이니까 원거리라도 가게 되는 거죠. 아웃도어 상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어떤 매장. 해서 1시간 반 차 끌고 서울 경기도 외곽 도시에 있는 그 매장을 갔습니다. 네. 갔는데 우리가 딱 마음에 드는 물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와요. 아,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깝잖아요. 뭐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주말을 날린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밥이라도 먹고 와야 되고. 그렇죠. 근데 꼭 그런 데 가보면 주변에 뭐 같이 할 게 있어. 맞아요. 조그만한 놀이공원, 뭐 먹을 거, 사 먹을 거, 즐길 맞아요. 거리 같이 만들어 놓죠. 돈 쓰게 만드는 거죠. 아울렛이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또 일반적으로 물건도 산대는 거예요. 놀고만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방에 의미 있게 전문화된 매장, 큰 매장을 짓는 게 그 동네 주민들도 다른 데는 다른 그 동네 다른 매장은 안 생기게 만드는 것도 있고 원거리에 유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럼 도심지에서는 왜 작게 하라는 거냐? 네. 아, 도심지에는 아무리 크게 지어도 또 절대 강자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강자가 또 나타나고. 그러니 이거는 어설프게 크게 지었다고 해봤자 오래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도심지는 그때그때의 트렌드, 그때그때의 변화에 맞게끔 팝업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치고 빠지게. 유연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팝업 스토어 요즘에 많이. 맞습니다. 뜨고 지고 근데 되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근데 아까 그 규모랑 매장 크기 할 때 이제 떠오르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네. 경제학자의 눈에는 그 다이소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이소는 꽤 괜찮은 뭐 그 자리에
막 2층, 3층 건물 하나를 통째로 써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좀 어떤 전략일까요? 그 책의 다른 챕터에 그거에 대해서 좀 써드렸었는데요. 그 다이소는 예. 사람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무장 해제요? 자, 우리 다이소 몰, 천원숍 뭐 이런 데들을 보면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세요? 뭐 부담 없이. 그렇죠. 여기는 저가에 싼 물건들을 파는 곳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나는 이미 합리적인 소비자인 거예요. 난 합리적이야. 난 절약을 해. 난 이런 매장을 찾아오는 사람이야. 그냥 과소비하지 않아. 그렇죠. 그렇게 무장이 된 사람에게 앞에 큰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싼 곳에 왔으니 이왕 여기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이때 한꺼번에 담아가자. 사자. 그렇죠. 그거를 바구니를 보는 순간 나의 합리성은 더 배가 되죠. 그래서 가득 채워도 얼마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 사실 그 자체가 벌써 과소비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무장 해제. 불필요한 물건을 또 담게 되는 거. 언제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쌌을 때 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왕 온 거. 이왕 온 거. 면봉 같은 경우는 집에 있지만 여기서 한두 개 더 사다 나오면 또 결국 이건 쓰게 되는 거잖아. 또 담는 거고. 뭐 이상 막 꾸미는 것도 막. 아, 그렇죠. 그렇게 담는데 예. 여기에서 또 고도의 기법이 있어요. 어. 다이소에 가면 처음 입구 쪽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세를 정확히 아는 물건들 있잖아요. 예. 그런 물건은 시중에 이마트나 또는 롯데마트보다 좀 가격이 싼 게 있어요. 그걸 보면 더 확신이 들죠. 야, 면봉 내가 이마트에 지난주에 갔었는데 2,000원이었는데 여기 1,800원이야. 역시 다이소 1,000원 샵 여기 역시 여기야 하는데 중간중간 어떻다? 대형마트보다 비싼 물건이. 그래요? 네. 그래서 시중에 그 우리가 쉽게 육안으로 가격이 싸다고 확인하는 물건 사이사이에 나 이거 그냥 쿠팡에서 보다 이게 더 비싼데 라는 물건이 간간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싼 게 아니었어요? 다 싼 게 아니죠. 그러면 마진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마진을 적정하게 남기기 위해서 어떤 거는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보다. 그걸 생각을 못했네. 그게 사람들에게 일단 무장해제 시키고 초반에 더 싼 것들 살짝 보여주고 군데군데 비싼 거 섞어놔서 초반에 더 싼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가격 민감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긴 다 싼 곳인 거예요. 확인할 필요 없는 거죠. 주워 담는 거예요. 이게 야구로 따지면 변화구를 막 던지는 투수네요. 계속 속는 거네. 그렇네요. 사람들이. 네. 나는 직구라고 생각하고 휘둘렀는데 변화구였고. 네. 근데 계속 당하면서도 네. 당하는 줄 모르는 거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그런 데서 야. 왜 매장이 크냐? 엄청 크죠. 그 이유가 그 바구니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가득 채워야지만 이 회사는 박리다매로 이득을 남길 거고, 그리고 싼 물건을요. 싼 물건이니까 조악스럽다. 소비자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또 품질이 나쁘진 않죠. 그렇죠. 품질이 실제 나쁘지 않는 것과 품질이 좋게 보이는 건 다른 거예요. 자, 싸구려 물건을 판다로 쳐봐요. 네. 그런데 이걸 싸구려 물건이니까 디스플레이도 잘 안 해놓고 매장의 관리도 잘 안 해놓으면 진짜 허접한 물건처럼 보여요. 저 어릴 적에 뭐 천냥백화점 이런 데 많았거든요. 예. 그런 데가 이제 그랬죠. 맞아요. 옛날에. 그런데 그런 거는 싸지만 품질은 안 좋겠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요. 네. 그런데 싼데 어떤 코너를 갔더니 탑조명으로 딱 예쁘게 비춰주면서 그 물건만 몇 개만 딱 DP가 돼 있거나, 또 어떤 데는 아주 예쁘게 딱 뭔가 관련 상품과 같이 구분해 놓는다. 그렇게 뭔가 DP를 잘 해놓으려면 매장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장이 크다는 게 첫째, 싸고 허접한 물건이라고 안 보이게 하려면 DP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매장이 나름 커야 되는 게 있고, 저렴하지만 깔끔하게.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개미지옥을 만든 거. 한번 들어가면 나오려면 못 빠져나와. 한 3-40분 걸려서 돌아다니다가 또 한두 개, 또 하나하나 짚을 때는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그쵸. 부담이 없잖아. 뭐 이거 2,000원, 이거 3,000원, 이거 5,000원, 돌아왔더니 25만 원. 다 합쳤더니 이런 거죠.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다이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집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나가다 저도요. 다이소다. 그래서 네. 뭐 잠깐 뭐 필요한 것만 사온대요. 30분째 안 나와. 승진아 빨리 나오라 막 전화하고 막 주차장에 있으면서. 바로 그런 개미지옥. 일상생활에 소소한 경제적 트립 또는 경제적인 어떤 뭐랄까요, 인센티브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정리해 본 거죠. 재밌습니다.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다이소가 5,000원 이하 제품만 팔고 있잖아요. 네, 과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그러게요. 되게 궁금해요. 네, 인플레이션 시대. 제조 단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텐데. 근데 다이소 같은 전략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한계를 잘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매장 크기에 그 네. 적정선을
잘 그렇죠. 찾은 케이스가 네. 되는 거고. 이거 재밌다. 또 하나 좀 한계에 관련돼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그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게 책에 나오는데 네. 이거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좀 경제학적으로도 어렵죠. 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의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로 하나를 놓거나 다리 하나를 건설할 때 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서 요즘 국가가 경제 구조가 점점 저성장 기조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네. 사실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1km의 도로를 놓을 때 투여되는 비용과 아하. 저기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났으니 네. 지선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옆에 반개 어떤 고속화 국도라든가 그거 1km의 도로를 놓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추 비슷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 아스팔트로 2개 차선 까는 거랑 예. 이 지선에 2개 차선 까는 거에 실제 건설 단가가 뭐가 차이가 있겠어? 음.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도로를 놓는 비용은 비슷한데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호남선이라든가 경인고속도로는 와 하루 이용객이 엄청난 고속도로잖아요. 네. 그러니 그때는 메인 도로를 놓을 때는 비용 대비 그걸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편익이 극단적으로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 웬만한 사업들은 그때 발주하기가 수월했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 성장을 촉발하는 효과도 컸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웬만한데 우리 고속도로 안 뚫린 구간들이 있습니까? 그거 다 다 뚫렸잖아요. 이제 강원도까지도 다 뚫렸고 다 뚫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국민들로서 국가 요구하는 건 저기 강릉까지 가는 거 말고 강릉 근처에 있는 우리 태백까지도 고속국도를 연결해 달라. 연결. 우리 동해시까지도 연결해 달라. 네네네. 우리 양양군도 연결해 달라.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의 공사 비용은 큰 도로 넣었을 때랑 크게 차이 없을 텐데 터널 뚫을 때 비용 똑같고 그럴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루 이용객은 확 떨어지죠. 그잖아요. 그 지선은 이용하는 숫자가 분산이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강릉까지는 이동객이 많지만 강릉에서 양양군 가거나 이런 건 조금씩 줄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전에는 국가가 돈 쓰면 경제가 팍팍 성장했고 그걸로 뭔가 경제가 선순환을 많이 그렸는데 요즘은 도대체 국가가 뭐 하는 거냐? 돈은 돈대로 쓰지만 경제가 잘 안 살아나지 않느냐? 이 효과가 나는 게 구조적으로도 경제 효과가 덜 날 수밖에 없는 국면에 간 거예요. 그걸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면 아주 자명하게 또 드러납니다. 이것도 약간 한계 효용 정답. 체감의 법칙 맞아요. 이런 비슷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한계 챕터를 중심으로 저한테 물어보고 맞아요.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챕터에 비용 편익 분석도 같이 넣었던 이유가 이게 다 한계라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 한계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된다. 왜 국가는 이렇게 되고 왜 매장 크기는 그렇게 결정되고 왜 매장 우리가 소비할 때 콜라나 이런 거 소비할 때는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을 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앞에 한계, 마지널이라는 그 개념을 담고 이해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처음에 그 고속도로를 타고 어딘가로 여행을 갈 땐 굉장히 빠르게 가서 체감하는 그 효과도 엄청 컸지만 네. 나중에 되면 이제 그게 당연시 되고 고속도로인데 좀만 막히면 이게 무슨 고속도로야 저속도로지. 아, 그렇네요. 이런 것도 그런 거. 네. 근데 이제 국가가 돈을 써도 경제가 좀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이미 이제 기성장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또 돈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렇죠. 경제는 살려야 하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요. 네. 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케이스들이 나타나요. 원래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을 투입을 했을 때 효과가 얼마인가를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게 좀 우월하다고 나와야 사업성 있다고 해야만 투입을 하고 네. 아니면 드롭 시켜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예산 아깝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사업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성이 안 나와도 좋으니 일단은 돈을 좀 풀어보자 네.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메인 도로들 이용객이 많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거든요. 근데 지자체 주민들 입장에선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이제는 여기는 경제성만 보고 얘기할 게 아니라 조금 먼저 마중물처럼 투자를 해주셔야 그다음 우리가 뭔가 더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다 보니 그래서 정부도 이제 예전과 같은 경제성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면 면제가 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국정과제에 들어가면 면제가 돼요. 제가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전 직장이 KDI에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잘 알죠. 그래서 원래 국가 예산이 500억 이상 투여되는 사업은 경제성이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건 경제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다른 잣대가 필요한 것 같다. 정량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정성적인 것도 봐야 된다. 맞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쪽 지역에 표를 받아야 되니 여기는 도저히 뭐 항만이 들어설 수 있는 경제성이 없는데 이용객도 없을 건데 항만을 만들면 그것 때문에 조선소도 생기고 회사가 오지 않겠느냐. 오케이, 내가 해줄게 하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트램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특정 지역 경정철, 경저점 기업 공항도 그렇고 네. 대부분 SOC가 점점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시네요. 아니 어디라고는 안 했습니다. 어디라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네. 뉴스 보면은 만들어 놓고도 이용객이 거의 없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오늘은 뭐 제 책을 화두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경제적인 하루, 아주 경제적인 하루. 요 책 네. 여러분 댓글도 많이 써주십시오. 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예전에는 네.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공항을 지으면, 네네네. 철도를 놓으면, 고속도로를 놓으면 그것 때문에 지자체가 발전한 게 맞아요. 그게 기폭제가 되는 게 맞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사회가 성장하고 번성하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축소되고 줄고 이제 뭔가는 접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도로 놓는다고 예전 같은 똑같은 효과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선택 혹은 포기가 되게 중요한 시대인데, 네. 근데 이게 또 정치적으로 맞물리다 보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게 문제죠. 정치인들이 그거를 또 해줘야 되는데 네. 정치인들 손으로 그걸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책의 어느 챕터에는 제가 일본 얘기를 했어요. 야. 일본의 고속전철 사업에서 도저히 여기 안 생겨야 되는 지역에도 여기 많이 있어요. 일본의 신칸센 타보면. 전철역 같은 거요. 예. 그게 일본 중의원들이 자기 지자체 역 만들어야 된다고 민원 투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칸센 그 고속철도가 어느 구간에선 저속 마을버스처럼 다녀요. 아니 불과 1분 전에 섰는데 또 쓰네 고속철도가. 근데 이제 조금 KTX나 뭐 이런 것도 좀 그렇게 된 게 있고 네. GTX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여기에다 세워야 네. 된다 막.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그게 수건 사업일 수 있지만 또 국가 차원에선 또 맞지 않는 결정일 수도 있어서 참 앞으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게요. 이 책에서도 비용 편입 분석, 이게 양날에 주의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네. 그런 것도 약간 좀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결국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 네. 그러면 이제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또 경제를 공부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책을 또 많이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경제적인 하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